단독 열사의 특종 대방출. 오늘은 북한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내가 그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의 브리핑을 유심히 몇 번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국방부가 네.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했다는 걸 확인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보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다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정보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이러저러 말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첨단 정보력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의 NRO라는 조직이 있어요. 국가정찰국이라 그래. 네. 여기서 군사위성하고 상업위성의 영상을 모아. 그래서 이걸 AI로 유의미하게 분석을 한 정보를 계속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클리어뷰란 민간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무서운 있습니다. 회사잖아요. 예. 네, 내가 전에도 한번 강의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군수 담당 김정은 뒤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왔다는 것도 그 회사 기술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원천 기술과 정보는 미국이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미국이 확인해봐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젤렌스키는 저렇게 떠드는 것이요? 북한이 여기 러시아 왔다고? 그런데 미국과 콘크리트 정보 공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관리하는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절대 독자적인 정보를 특히 미국 출처의 소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라고 국정원은 자기들이 정찰 위성으로 봤다는 사진 한 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국방부가 지금 일체 따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자금의 파병 파동이 거의 국정원 독주 체제로 가고 있다 이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얼른 올랐다. 그거 빨리 발표해. 이거 동해 석유 발표할 때하고 양상이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NSC가 합리적인 논의를 했겠느냐가 의심되고. 그래서 전하규 대변인이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한 조치는 국방부가 판단한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는 정부 아니야? 국방부는? 정부죠. 남의 네. 나라 정부야? 그러니까 이런 그 브리핑을 딱 봤을 때 국방부는 확신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구나. 심지어 저 무인기 평양에 3번 나타난 건 말이에요. 네. 난 국방부가 모르는 것 같아. 실제로 누가 네. 날려보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북한은 무인기 잔해 공개하면서 우리 정보를 상대로 사실상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 번만 더 날라와 봐라. 그런데 예. 그 드론이 군에서 제작한 드론이 아니라 민간에서 산 거예요. 그거를 재작년에 북한 드론이 날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히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몇백 대 사들인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드론의 하드웨어 기능은 이게 군사 기밀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면 민간 어디선가 얼마든지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재설계하거나 그걸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국방부가. 그러니까 말이 전략적 모호성이지 전략적 무식함이지 이게 어떻게 전략적 모호성이야. 무식한 전략이지.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실제로 했다. 이게 사실이 전제일 경우에 저는 이게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골치 아프죠. 미국 대선이 또 몰라요. 트럼프가 되냐 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전황 자체가 확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을 싸잡아서 퉁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은 젤렌스키의 신의 한 수였어요. 한국이 살상 무기를 보내줄 수 있도록 정책 검토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듣고 싶은 얘기를. 정권 만마를 얻은 것처럼. 프로파간다한 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드론을 날려보낸 세력도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는
딱 좋은 카드였다고. 이 효과가 지금 10배, 100배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근데 이 북한군 파병 문제는 북한이 확인 안 해주고 있고 드론 날아간 거는 우리가 확인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있고 예. 일명 그레이존 워페어. 그러니까 회색 지대 전쟁이 시작됐다. 그레이존 어페어가 시작됐다. 예. 네. 예, 그렇죠.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늘 뭐 이제 서방하고 반러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총장 만나서 어제도 뭐 전화 통화를 통화했다는 하고 거죠. 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155mm 포탄 지원 뭐 예전부터 우회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포탄이 없어서 전쟁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니 남북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가서 대리전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예. 아니냐.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민생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이영만리 타국당에 가서 남북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대리전을 치르면서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기괴한 방식의 동족 상잔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그러니까 질문을 살상무기라도 가면 어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155mm 포탄 지원 등의 이제 그 사실상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네. 또 하나는 군사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라크 파병 때처럼 군인들을 뭐 파병하거나 이런 결정은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우회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러니까 뭐 나토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기네들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국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진정 한반도의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 건지, 최소한 그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혹은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합의를 이른 결정인 것인지 그런 전 과정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알아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속 긴장 고조를 하고 위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여차하면 국지전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정치냐. 저는 그런 문제를 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좀 됩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이게 결국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것들을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던데 접경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예.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파주시 한 주민들이 얼마 전에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동 시장실을 열어가지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이 이제 대남 방송을 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방송 이런 걸 했나 보이는데 통상적인 방송을 이제는 여우나 들개 소리, 쇠뭉치 긁는 소리. 귀신 소리 이런 걸 튼대 그래가지고 오물이구만. 그러니까 70대 그 한 주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면제 진정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귀마개를 했더니 귀가 짓물러서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만 좀 지내봐라. 이 피해를 왜 이 주민들이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런데 보세요. 2014년 10월에 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박상학 씨가 이끄는 탈북 단체가 풍선으로 전단을 실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북한이 고사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둥번개 소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탄환이 뒤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관총을 그냥 들이다 만살또했구나. 예. 쏟아 벗습니다. 그 동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구의 F-15K 전투기에 공대지 무장을 하고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한대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관총을 쏘니까 북한이 다시 AK 소총으로 반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KU 소총을 또 쏴. 그 다음 차례 한 번 더 반격을 하고 포가 달아온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F-15가 뜨는 거예요. 네.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까딱하면 전쟁 나는 거죠. 근데 네.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 그랬는데 그때 박상학 씨가 날려보낸 전단이 어디까지 지금 파급이 됐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교전 사태, 아주 격렬한 교전 사태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 인물이 지금도 그래.
이렇게 되고 요즘은 북한이 뭐 그러는 직접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풍선이나 소음과 같은 다른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총소리가 울리면 그러면은 이제 화력이 동원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요. 2014년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동일한 사태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고. 그렇죠. 뭘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무슨 자 내일 아침 10시에 전쟁 나니까 준비하세요. 이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느 네.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산속에서 우연히 켠 성냥불 하나로 산불 나는 것처럼 전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대북 전단이 넘어가도록 허용을 하고 네. 오물풍선 계속 내려오고 급기야 무인기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고 확인도 안 해지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요. 속에 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야 되고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예. 230만 주민의 안전이 걸려 있어요. 접경 지역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사는 인구가.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